1943년 나름 테네시주 크로스빌 수용소였습니다. 병 속에서 거품이 있는 갈색 액체는 독일군 병사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2년 동안 싸우며 딱딱한 비스킷과 우르사트 커피로 연명했습니다. 코카콜라라고 불리는 이 달콤한 탄산음료는 불가능이 현실이 된 것을 상징했습니다. 수용소 매점에서 5센트에 팔렸습니다. 경비병들은 미국 어린이들이 용돈으로 지불하는 것과 같은 가격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나름 미군 포로 수용소 전역에서 37만 1683명의 독일군 포로들이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나치 선전이 가르쳤던 미국의 약점과 모든 면에서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스크림이 일상적인 디저트인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청량음료는 매일 마시는 음료였고 사탕 반은 너무 흔해서 경비병들이 나눠주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어린이들이 맛보지 못했던 이러한 소박한 음식들은 나치 이데올로기를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어떤 선전 프로그램보다도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폭류의 수확은 설탕과 탄산음료,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결핍을 고귀한 희생이 아닌 불필요한 고통으로 만드는 미국의 산업 역량을 몰아주었습니다. 미국 제과에 대한 놀라움으로 시작된 것은 완전한 심리적 변화로 발전했습니다. 사막 전쟁의 끝이었습니다. 1943년 5월 티니지에서 아프리카 군단의 항복은 약 25만 명의 독일군과 이탈리아군 병사들을 연합군의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롬멜의 지휘 아래 영국군을 이집트로 밀어냈던 이 노련한 사막 전사들은 포로로서 가혹한 대우를 예상했습니다. 나치 선전은 그들에게 미국의 잔혹성과 굶주림을 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항복 후 몇 시간 만에 그들은 미군의 K-레이션을 접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일상적으로 불평했던 이 전투 식량에는 보물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크래커, 가공치즈, 사탕, 과일파, 인스턴트 커피, 설탕 정제, 그리고 담배였습니다. 몇 달 동안 최소한의 배급량으로 생존했던 독일군 병사들은 이 비상식량을 잔치처럼 여겼습니다. 군 기록에 따르면 북아프리카의 처리 수용소에서 미군은 시럽을 얹은 팬케이크, 신선한 달걀, 그리고 우유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수년 전 독일군 배급식단에서 사라진 것들이었습니다. 적들에게 우수한 음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그것의 심리적 영향은 나중에야 이해되었지만 말입니다. 한 독일 장교는 나중에 국제 적십자에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포로로서 굶주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우리 자국 군대보다 우리를 더 잘 먹였습니다. 미국의 자원에 대한 이러한 혼란이 우리의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1943년 나름 포로들을 대서양 건너편으로 수송하는 리버티 선박들은 미국의 풍요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전례 없는 속도로 대량 생산되었습니다. 최고 생산 시에는 42시간마다 한 척씩 완성되었습니다. 이 배들은 한 달에 최대 3만 명의 포로를 미국으로 수송했습니다. 해군 기록에 따르면 이 배에 탑승한 포로들의 식량 배급량은 일반 승무원의 배급량과 같거나 초과했습니다. 이는 매일 약 3,500칼로리에 해당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선한 빵, 고기, 채소, 그리고 설탕과 우유를 넣은 커피가 포함되었습니다. 미국 선박의 표준 장비인 선박의 냉장 시스템은 2주간의 항해 내내 신선한 음식을 유지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대서양 횡단 중 여러 차례 아이스크림이 제공되었다는 문서화된 기록입니다. 1943년 7월에 USS 제너럴 MP 스튜어트 함의 일지에는 7월 4일에 포로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제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번에 10갤런을 생산하는 선박의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전쟁 전 이후 아이스크림을 본 적 없는 이들에게 대양 한가운데서 맛본 이 차가운 디저트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선박들이 노퍽과 뉴포트 니스 같은 항구에 정박했을 때 독일군 포로들은 나치 선전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미국을 마주했습니다. 노퍽 해군 기지는 4,300에이커에 달하는 광범위한 해안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독일의 주요 항구들이 일주일에 처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화물을 매일 처리했습니다. 항구 교환소, 즉 부두 노동자들을 위한 상점에서 포로들은 선반 가득 쌓인 사탕 바들을 보았습니다. 허시, 마스, 네슬레와 같은 주요 제조업체의 제품들이었습니다. 1943년의 군 조달 기록은
이 교환소들이 수십 가지 사탕을 비축했음을 몰아줍니다. 그것들은 표준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탕 반은 5센트였으며 미국 전역에서 청구되는 가격과 같았습니다. 기차를 이용한 내륙 여행은 추가적인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유럽에서 수송에 사용되던 가축 수송차와 달리 독일군 포로들은 라겟 코치로 이동했습니다. 식당차에서는 완전한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1943년 7월에 기록된 메뉴에는 프라이드 치킨, 채소, 파이, 그리고 커피가 있었습니다. 포로들은 이것이 특별 대우가 아니라 표준적인 미국 철도 서비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건설된 포로 수용소 시스템은 제네바 협약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포로들을 수용했습니다. 더 큰 시설의 전형인 테네시주 크로스빌 수용소에는 전등, 온수, 수세식 화장실, 그리고 난방 시설을 갖춘 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 매점, 즉 PX 상점들이 가장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육군 보급창 기록에 따르면 수용소 매점에는 여러 청량음료 브랜드가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코카콜라, 펩시, 닥터페퍼, RC 콜라 같은 음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탕바와 과자, 냉장 시설이 허용되는 곳에서는 아이스크림, 담배, 신선한 과일과 스낵, 그리고 알코올 함량 3.2%의 맥주도 있었습니다. 포로들은 노동에 대해 매일 80센트를 벌었습니다. 나중에는 1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사탕바가 5센트이고 코카콜라가 같은 가격일 때 하루 품삯으로 16개의 품목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독일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풍요였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러한 제품들이 아예 구할 수 없거나 특별한 인맥이 필요했습니다. 코카콜라는 미국의 산업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코카콜라 회사의 전시의 생산량은 놀라운 수준에 달했습니다. 회사 기록에 따르면 1943년에만 50억 병이 생산되었습니다. 군사 계약은 전 세계 미군 장병들에게 5센트 코카콜라를 보장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물류를 필요로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독일 포로들은 대부분 포로가 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청량음료가 미국 전역에 퍼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수용소는 정기적으로 배달을 받았습니다. 노락에 참여하는 포로들은 주유소, 공장, 학교 등 어디에서나 자동 판매기와 냉각기를 목격했습니다. 모든 연령과 계층의 미국인들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셨습니다. 그들은 반쯤 빈 병을 아무 생각 없이 버렸습니다. 이러한 표준화는 기술적으로 숙련된 포로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코카콜라는 메인주에서든 텍사스주에서든 동일한 맛을 냈습니다. 이는 독일 산업이 달성한 어떤 것보다 뛰어난 품질 관리에 쾌거랐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제조되어 전국 병입 공장으로 배포된 시럽 원액은 산업적 조정을 상징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혼돈에 대한 나치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코카콜라 회사 기록 보관소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많은 포로 수용소가 매주 200에서 300상자를 배달받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각 상자에는 24병이 들어있었습니다. 1943년 여름 동안 텍사스주 캠프 흔 수용소 한 곳에서만 매주 약 7,000병이 소비되었습니다. 미군 포로 수용소의 아이스크림은 전쟁 전 이후로 본 적 없는 독일인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육군 기록에 따르면 여름철에 적절한 냉장 시설을 갖춘 수용소에서는 아이스크림이 정기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아이스크림을 사기 진작에 필수적이라고 여겼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태평양 함대를 위해 특수 아이스크림 제조 선박이 건조될 정도였습니다. 미시시피주 캠프 셀비에서는 1943년 7월 4일 기념행사의 현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이 포함되었습니다. 포로들은 손으로 돌리는 냉동기가 얼음, 소금, 크림, 설탕, 그리고 향료를 사용하여 갤런 단위의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7월의 얼음, 크림, 설탕 같은 희귀 자원을 오락용 음식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것은 독일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선순위를 몰아주었습니다. 1944년에는 많은 수용소에 전기 아이스크림 제조기가 있었습니다. 초콜릿, 바닐라, 딸기, 버터 피칸 등 이용 가능한 종류는 전쟁 전 독일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제공했던 것을 넘어섰습니다. 포로들은 아이스크림 바를 10센트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도 같은 가격이었고 다양한 맛의 컵 아이스크림도 있었습니다. 육군 조달 기록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더 큰 수용소들이 매주 50에서
100갤런의 아이스크림을 주문했습니다. 빈도는 이치와 계절에 따라 달랐지만 포로들은 독일 생활에서 사라졌던 이 차가운 고급 식품을 정기적으로 즐겼습니다. 미국 포로 수용소에서의 설탕 소비는 특히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에서는 설탕이 엄격하게 배급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은 가능할 경우 한 달에 280g을 받았습니다. 미국 수용소에서는 설탕이 무제한 사용을 위해 식당 테이블에 그릇에 놓아 있었습니다. 1943년에서 1945년까지의 보급창 기록에 따르면 수용소들은 매주 100파운드 100의 정제 설탕을 받았습니다. 수용소 제과점은 설탕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케이크, 쿠키, 그리고 파이가 메뉴에 정기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커피, 차, 시리얼, 그리고 디저트에 제한 없이 설탕을 넣었습니다. 엘라베마주 캠프 앨리스빌의 한 문서화된 사건은 이러한 대조를 잘 몰아줍니다. 1943년 8월, 습한 날씨로 인해 수백 파운드의 설탕이 굳어져 사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독일인들이 했을 것처럼 증기로 되살리는 대신 주방 직원들은 그것을 버리고 새 보급품을 주문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독일인 포로들은 이러한 낭비에 불쾌해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의 초콜릿 소비 패턴은 민주적 풍요를 드러냈습니다. 주요 제조업체인 허시, 마스, 네슬레는 전시 제한에도 불구하고 매달 수백만 개의 바를 생산했습니다. 군대 단독으로 전쟁 기간 동안 3억 8천만 파운드의 초콜릿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포로 수용소 매점에는 여러 종류의 초콜릿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표준 허시바, 비상식량, 비상초콜릿바, 그리고 초콜릿이 들어간 다양한 사탕바가 5에서 10센트에 판매되었습니다. 포로들은 미국인들이 초콜릿 브랜드 사이에서 선호하는 것이 있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를 고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포로들에게 배포된 적십자 소포에는 다른 품목들과 함께 초콜릿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적십자 기록에 따르면 표준 소포에는 초콜릿 또는 사탕바, 2개의 인스턴트 커피, 가공 치즈, 크래커, 통조림 고기, 담배, 비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소포들은 정규 배급량을 보충하며 독일 민간인이 기본 배급량으로 받은 것을 초과하는 고급 품목을 제공했습니다. 1943년 추수감사절은 독일 포로들에게 미국 휴일의 풍요로움을 소개했습니다. 이 순수하게 미국적인 기념일은 독일의 조직적 노력을 예소하게 만드는 국가적인 소비 조정을 몰아주었습니다. 육군 기록은 모든 포로 수용소에서 전통적인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가 제공되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속을 채운 구운 칠면조, 으깬 감자와 그레이비, 고구마, 크랜베리 소스, 채소, 호박파이, 커피, 그리고 우유가 포함되었습니다. 42만 5천 명의 포로들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미군 장병들에게 칠면조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물류는 조직적 역량을 몰아주었습니다. 독일 포로들이 미군 병사들과 같은 식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나치 인종 계층에 모순되는 대우의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1943년 크리스마스는 미국 민간인들의 예상치 못한 관대함을 가져왔습니다. 교회 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독일 포로들에게 소포를 보냈습니다. 미국 프렌즈 서비스 위원회 단독으로 적군 포로들에게 5만 개의 크리스마스 소포를 배포했습니다. 이 소포들에는 일반적으로 수제 쿠키, 사탕, 세면도구, 게임과 책, 담배, 필기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용소 근처의 지락사회는 종종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통카와에서는 주민들이 캠프 통카와에 있는 독일 포로들에게 수제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텍사스주 흔에서는 교회 단체들이 캠프 흔의 크리스마스 쿠키와 사탕을 가져왔습니다. 적에 대한 이러한 민간인의 친절은 나치 이데올로기에 근본적으로 도전했습니다. 독일과 싸우는 가족 구성원이 있었던 미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포로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복수보다는 자비를 통한 강인함을 몰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력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독일 포로들은 점점 더 수용소 밖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식량 생산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1944년까지 약 10만 명의 포로들이 농업 및 식품 가공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풍요로움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미시간주의 과수원에서 포로들은 마라스키노 생산용 체리를 땄습니다. 이것은 아이스크림 선대 위에 얹는 밝은 색의 장식용 체리였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양에 놀랐습니다.
단일 과수원에서 장식용으로 수톤의 과일을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조림 공장에서는 포로들은 사소한 흠집 때문에 완벽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불량품으로 처리되는 품질 관리를 목격했습니다. 1944년 델몬트 기록은 과일 약 15%가 통조림 가공을 위해 거부되었음을 몰아줍니다. 거부 이유는 크기 불규칙성 또는 사소한 흠집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대개 동물 사료로 전환되었습니다. 콜로라도와 네브래스카의 사탕무 가공 공장은 독일의 성과를 능가하는 농업 기계화를 몰아주었습니다. 단일 농장에서 독일 전체 지역보다 더 많은 사탕무를 생산했습니다. 포로들은 사탕수수와 사탕무에서 나오는 미국의 설탕 생산량이 매년 약 700만 톤에 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격한 흔한 풍요로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일하던 독일 포로들은 조직적인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초기 형태를 목격했습니다. 아이들은 우유, 단백질, 채소를 포함한 따뜻한 점심 식사를 받았습니다. 국가학교급식법은 1946년에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선행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유 프로그램은 독일 관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많은 학교가 아이들에게 매일 신선한 우유를 제공했습니다. 수천 개의 학교에 매일 배달하는 물류 시스템은 독일이 군수품 공급에서도 달성할 수 없었던 조직적 역량을 몰아주었습니다. 일부 학교 식당에서는 추가 비용을 내면 아이스크림도 제공했습니다. 독일 어린이들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미국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냉동 디저트를 사 먹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포로 관찰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소 보안 등급 포로들이 감시하에 미국 식당에서 식사했을 때 그들은 민주적 풍요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이 작은 식당들은 적은 돈으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엘리트 식당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1944년에 기록된 가격은 햄버거가 25센트였습니다. 코카콜라는 5센트였습니다. 파이 한 조각은 15센트였습니다. 아이스크림 선데이는 25센트였습니다. 전체 특선 저녁 식사는 65센트에서 75센트였습니다. 누구나 무엇이든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의 평등함은 독일의 사회계층 구조와 모순되었습니다. 공장 노동자와 은행 총재가 같은 웨이트리스에게서 같은 가격으로 나란히 앉아 동일한 식사를 했습니다. 포로들은 미국 출판물에 접근하면서 독일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생산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1944년 미국의 생산량은 기록된 수치를 몰아주었습니다. 설탕은 약 700만 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초콜릿과 코코아 제품은 군용으로만 3억 8천만 파운드가 생산되었습니다. 코카콜라는 1943년 기준 50억 병이 생산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5억 갤런 이상이 생산되었습니다. 우유는 1,190억이 생산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독일의 생산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설탕은 주로 사탕무에서 나왔으며 심하게 배급되었습니다. 초콜릿은 군사적 우선순위가 높았을 뿐입니다. 청량음료는 최소한의 생산만 이루어졌습니다. 아이스크림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유는 심하게 배급되었습니다. 미국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된 이 수치들은 미국의 전시 생산량이 독일의 팡시 최고치를 넘어섰음을 몰아주었습니다. 1944년 말까지 독일 포로들은 본국에서 식량 꾸러미를 받는 대신 독일로 식량 꾸러미를 보냈습니다. 포로들은 수용소 임금을 사용해 초콜릿바, 인스턴트 커피, 통조림과 같은 미국 제품을 구입하라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국제 적십자 기록은 이러한 럭전을 확인해 줍니다. 미국에 억류된 독일 포로들은 약 1100만 개의 소포를 독일에 보냈습니다. 이 소포들 대부분은 식료품을 포함했습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던 독일 가족들은 수감된 친척들로부터 미국의 풍요로운 물품을 받았습니다. 이는 나치 이데올로기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전쟁 중 시행된 미국의 배급 제도는 두 사회 간의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인들은 1인당 월 2파운드의 설탕 배급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가용량보다 3배 이상 많은 양이었습니다. 미국의 육류 배급량은 1인당 주 28온스였습니다. 이는 독일인들이 한 달에 받는 양을 초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독일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사치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가격관리국 기록은 미국인들이 1944년에 1인당 74파운드의 설탕을 구매했음을 몰아줍니다. 배급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독일 소비량의 10배에 달했습니다. 코카콜라 외에도 포로들은 미국의 청량음료 산업을 발견했습니다. 펩시콜라, 닥터페퍼, RC콜라, 오렌지 크러쉬 및 지역 브랜드들이 전국적으로 경쟁했습니다. 여러 회사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양성 그 자체는 독일 통제 경제에서는 불가능한 시장의 풍요로움을 몰아주었습니다. 모든 주요 도시에 병입 공장이 운영되었습니다. 탄산화, 병입, 밀봉, 라벨링과 같은 기술은 표준화되어 효율적이었습니다. 단일 공장에서 매년 수백만 병을 생산했습니다. 유통망은 모든 작은 마을, 주유소, 식료품점에 도달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의 청량음료 생산량은 매년 수십억 병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 한 명당 랑간 수십 병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이 단일 산업의 생산량은 독일 소비자 생산의 전체 부문을 능가했습니다. 1945년 봄, 마지막 결정타가 가해졌습니다. 미군이 독일을 통해 진격하자 미국에 있던 독일 포로들은 미군 병사들이 독일 아이들에게 초콜릿과 껌을 나눠주는 니스리를 시청했습니다. 자국 정부가 제공할 수 없었던 미국 사탕을 받고 기뻐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은 이데올로기적 파괴를 완성했습니다. 그 대비는 극명했습니다. 적진을 통과하는 미군 병사들은 나눠줄 만큼 충분한 사탕을 휴대했습니다. 반면 승리를 약속했던 독일 국가는 굶주림을 가져왔습니다. 강제 수용소 해방 영상은 미군 병사들이 앙상하게 마른 생존자들과 식량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독일 병사들이 복무했던 정권 희생자들에 대한 인류애를 드러낸 것입니다. 1945년과 1946년 사이에 독일 포로들은 파괴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포로들은 미국 포로 생활에서 상당한 체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족들은 독일의 자유 속에서 굶주림으로 인해 체중이 줄었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결핍의 땅의 풍요로움에 대한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의학 검사는 독일 포로들이 일반적으로 포로로 잡혔을 때보다 더 건강하게 돌아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결핍으로 인해 약해진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의 풍요로움과 독일의 결핍에 대한 이러한 신체적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포로들이 마지막 적십자 소포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초콜릿, 커피, 그리고 통조림은 가족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초콜릿 맛을 잊었던 아이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아이스크림을 정기적으로 먹었던 아버지로부터 허시발을 받았습니다. 전직 포로들은 마셜 플랜의 예상치 못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로섬이 아닌 미국의 풍요로움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정복이 아닌 생산을 통한 번영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적을 재건할 여리가 있다는 그들의 증언은 독일에 대한 미국의 원조 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힘이 착취가 아닌 생산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전쟁을 치르면서도 음식을 낭비할 만큼 부유한 사회를 보았습니다. 정복이 아닌 창조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서독의 경제적 접근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1950년대의 독일 경제 기적은 미국 포로 수용소에서 얻은 지식에 부분적으로 기반을 두었습니다. 미국의 생산 방식, 유통 시스템, 그리고 소비자 풍요로움을 목격했던 전직 포로들은 이러한 교훈을 독일 재건에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대량 생산이 사치품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표준화는 품질과 효율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소비자 풍요는 정치적 안정성을 창출했습니다. 산업민주주의는 권위주의적 통제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코카콜라와 아이스크림을 통해 얻은 이러한 교훈은 한 세대의 독일 비즈니스 및 정치 리더들을 형성했습니다. 미국의 식량 풍요를 통한 독일 포로들의 변화는 여러 기록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군수품 기록, 국제 적십자 보고서, 기업 생산 기록이 그것입니다. 특히 코카콜라 아카이브, 검열되었으나 보존된 포로 서신, 전후 인터뷰와 회고록도 포함됩니다. 또한 학술 연구, 특히 아놀드 크레이머의 광범위한 연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 독일 포로의 최고 락사학자인 아놀드 크레이머는 식량 풍요가 이데올로기적 변화의 핵심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의 연구는 흔한 미국의 풍요가 나치 5월주의 신화를 완전히 해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형식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은 이를 완수할 수 없었습니다. 통계 요약,
즉 숫자들은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943년부터 1946년까지 포로들의 평균 소비량을 살펴보겠습니다. 1일 칼로리는 3,300에서 3,600 칼로리였습니다. 설탕은 1인당 월 4파운드가 공급되었습니다. 육류는 주 32온스가 공급되었습니다. 우유는 1일 1쿼트가 공급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나름 동안 정기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청량음료는 개당 5센트의 무제한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독일 민간인들의 배급량을 살펴보겠습니다. 1일 칼로리는 1200에서 1500 칼로리였습니다. 설탕은 가롱시 1인당 월 280g이었습니다. 육류는 주 10.5온스였으나 종종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우유는 심하게 배급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청량음료는 전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선전이 아니라 문서화된 현실이었습니다. 적 포로들이 독일 민간인보다 더 잘 먹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풍요로움이 패배한 적에게까지 미쳤음을 증명했습니다. 미국 식문화와 함께한 포로들의 경험은 전후 독일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949년 코카콜라는 서독으로 돌아왔고 미국 동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국식 소다 분수대를 모방한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독일 도시에 등장했습니다. 캔디 바와 껌은 회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직 포로들은 종종 미국 식료품 수입상이 되었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그 매력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 제품들이 맛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풍요로움, 민주주의, 그리고 현대성을 상징했습니다. 1950년대 독일로의 슈퍼마켓 도입은 미국의 식료품점을 목격했던 전직 포로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주적 풍요로움이 단순히 생산량 증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통 방식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양한 전후 인터뷰와 회고록에서 독일 포로들은 식량 풍요를 변화의 원동력으로 일관되게 지목했습니다. 한 전직 아프리카 군단 장교는 1975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분열된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적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줄 수 있는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쟁 이상의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 전체를 잃었던 것입니다. 1985년 한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한 또 다른 참전 농사는 이렇게 해상했습니다. 내 첫 코카콜라는 미래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달콤하고 탄산이 있었으며 전혀 불필요했지만 5센트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음료는 나치 독일이 아니었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풍요롭고 민주적이며 즐거운 모든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집된 이 증언들은 미국의 식량 풍요가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완수했음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군사적 패배만으로는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치 전사로 도착했던 이들은 민주적 번영의 증인이 되어 떠났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미국 내 독일 포로들의 경험을 선전이 아닌 풍요를 통한 놀랍도록 성공적인 재교육으로 인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시보다는 관찰에 의존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포로들은 미국 사회가 적들을 존엄하게 대하면서도 최고 생산성으로 기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식이라는 측면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굶주림과 만족을 이해합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체중 증가와 건강 개선은 눈에 보였습니다. 매일 세끼 식사와 매점 구매가 계속되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포로들은 독일의 결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식사는 미국의 산업 능력에 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모든 코카콜라는 표준화와 유통을 몰아주었습니다. 모든 아이스크림 선대인은 풍요가 민주적일 수 있음을 몰아주었습니다. 포로들의 자녀들은 수용소의 미국 풍요로움에 대해 들으며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환상적으로 들렸던 이 이야기들은 서독이 회복되고 미국 제품이 사용 가능해지면서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탄생한 미국의 풍요 신화는 여러 세대에 걸친 독일과 미국의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많은 포로의 자녀들은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했습니다. 아버지들의 불가능한 풍요에 대한 이야기에 이끌려 그들은 현실이 그 이야기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슈퍼마켓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소다 분수대는 선대위를 제공했고 사탕 진열대에는 수십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세대적 영향은 개인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서독의 기업 문화는 소비자 풍요, 품질 표준화, 그리고 민주적 시장에 대한 교훈을 흡수했습니다. 경제 기적은 단순히 생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평범한 시민들을 위한 풍요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맥도날드는 독일에서 1,400개 이상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평범한 것입니다. 미국 포로 수용소에서 시작된 결핍에서 풍요로움으로의 변화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교훈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결핍이 아닌 풍요를 통한 이념적 변화였습니다. 잔혹함이 아닌 친절함, 선전이 아닌 시연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포로 수용소에서 아이스크림과 코카콜라를 믿을 수 없었던 독일 포로들은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무기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적군과도 아무렇지 않게 나눌 수 있을 만큼 풍요를 창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독일 포로들과 미국의 풍요로운 음식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이례적인 승리를 상징합니다. 관대함을 통해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념은 아이스크림에 의해 패배했습니다. 세계관은 청량음료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들은 처벌이 아닌 풍족함을 통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우월성과 미국의 약점을 믿으며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을 떠날 때 미국의 강점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생산 능력은 너무나 방대하라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포로들에게 코카콜라를 5센트에 줄 수 있는 사회는 군사력 이상의 힘을 가졌습니다. 아이스크림 선대인은 미국적 풍요로움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양의 아이스크림, 시럽, 휘핑크림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견과류와 체리도 있었습니다. 각 재료 하나하나가 독일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불가능해 보이는 사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적군인 포로들이 두 번째 주문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나치의 완전한 실패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독일 어린이들은 굶주림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전에 독일 포로들은 종종 깨달음의 구체적인 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처음 마셨던 코카콜라의 탄산, 처음 맛본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 처음 베어 물었던 허시바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러한 감각적인 기억들은 어떤 주장보다도 더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맛보았고, 그것은 달콤했습니다. 그 변화는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3제국을 위해 행진했던 이들은 풍요의 사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번영이 정복이 아닌 자유에서 온다는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비밀 무기가 군사력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적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결국 미국 포로 수용소에서 제공된 코카콜라 병들과 아이스크림 접시들은 군대가 시도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적의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풍요로움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 없었던 독일 포로들은 그 가장 위대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초콜릿만이었고 자유가 탄산처럼 톡 쏘는 진실을 고향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가장 위대한 승리가 파괴가 아닌 시연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움이 아니라 더운 여름날 적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포로로서 미국의 풍요로움을 경험했던 이들은 자유의 가장 예상치 못한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포로 수용소에서 코카콜라와 아이스크림이라는 불가능한 현실에 의해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